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승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종 열린 특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강은 이제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와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강은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의료사회복지팀의 정대희 팀장님을 모시고 의료사회복지 현장의 이해와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료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실제로 의료사회복지사가 무슨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현장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오늘의 그 연사이신 정대희 팀장님께서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의료사회복지론을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의 또 많은 수강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네, 정대희 팀장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착용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소개대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2024학년도 1학기 의료사회복지론 강의를 이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그 또 추운 주말인데도 이렇게 현장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유튜브로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마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공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고요. 좀 아마 지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의료사회복지라는 분야가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여러 현장 중에서 이제 2차 세팅 중에서 한 곳이고요. 그 사회복지사가 병원이라는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호소를 하시긴 할 텐데, 아무래도 의료사회복지사가 일하는 현장은 병원이다 보니까 의료적인 문제를 이제 언급하고 그걸 중심으로 개입 계획과 환자의 욕구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다른 게 특징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가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의료적인 부분으로는 꼭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이 아니더라도 치료받는 문제들 자체가 삶을 좀 뒤흔드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좀 호소하시는데, 특히 암이나 중증 질환 또 희귀 질환인 경우에는 치료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치료 과정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의료적인 문제는 이제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의료진들이 주로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원 방향들을 찾아가는 게 이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만나게 되는 분들은 이제 취약계층이기는 한데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 잘 알고 있는 수급자 분들, 이런 분들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 그 의료적으로는 이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제가 일하는 곳은 아무래도 이제 국공립병원이다 보니까 이 법률에 의거한 활동들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사립병원들도 취약계층을 만나고 개입하는 활동 똑같이 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은 이런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 개입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취약계층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의료보호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도 이슈들이 많죠. 아동과 모성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렇게 그 단순히 공급을 하는 공급자에게만 의존하면은 잘 지원이 되지 않는, 요즘에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이런 쪽이 진료를 잘 볼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혹독히 겪었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문제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취약성으로 좀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의료진들이 좀 별로 없는 곳들에는 의료진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공공보건의료 활동에서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만나는 취약계층들을 이제 저희가 병원 안에 있는 시스템으로 상담하고 나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모든 분류를 다 담지는 못하지만 요즘에는 가족 해체나 가족 기능이 잘 되지 않아서 부득이 취약계층이 되는 경우들이 요즘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한부모 가족이시라든지 특히 독거 어르신들도 되게 많거든요. 뭐 소년소녀 가장, 행여 환자, 또 학대 방임으로 인한 부분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환자 특성에 기인한 그런 취약계층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분류에 따라서 주로 더 호소하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들이 지금 근래에 나타난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영국 쪽에서는 1800년대 후반에 이런 의료사회복지사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모범으로 많이 따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05년경에 저랑 헤어스타일이 비슷한 분이 이렇게 딱 책을 보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의료사회복지학 교과서에 보면은 처음에 등장하는 분이세요. 이제 닥터 캐봇이라고 이분이 의사신데 본인이 진료하다가 계속 이제 문제가 반복돼서 이제 오니까 이건 의료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한 사람을 이제 고용해서 집에 보내죠. 그 사람이 이제 의료사회복지사의 시초가 됐는데 1905년경부터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이 시점부터 쭉 계속 발전을 해왔고 이때 해왔던 그런 행태들이요 지금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해서 보면은 교과서상으로도 보고 또 병원별로 이제 하신 활동들을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1950년대 빠른 데는 1950년대에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이고요. 1960년대부터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도 1950년대부터 기록이 있고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도 1957년경인가부터 활동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직화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이때 1973년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시행규칙 안에 종합병원에는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둔다라는 이제 조항이 들어가면서 병원 안에서 이제 채용을 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조직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수기로 작성한 이런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최초 정관도 보이고요. 이때 회의했던 그런 것들도 이제 보이죠. 이렇게 발전을 해 오다가 1990년대에 당시 보건법이 생기면서 정신건강 영역이 분리가 돼서 먼저 국가 자격이 됐습니다. 한 1994년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같이 출발했었던 의료 큰 영역 안에서 정신건강 영역이 국가 자격으로 먼저 인정을 받았고요. 그러다 이제 의료사회복지사가 국가 자격이 된 거는 그 뒤늦게 좀 됐습니다. 공식 수련 제도들은 한 90년대 초반부터 빠른 데는 91년 정도부터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보이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단체로 들어가면서 이제 조직화를 좀 더 해 나갔고 2018년 11월 23일에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데요. 이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이 통과가 되면서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국가 자격으로 이제 인정이 되기 시작했고 국가 자격으로 발급하기 위한 세팅을 쭉 해 나가다가 2021년부터 국가 자격으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민간 자격을 먼저 땄었고요. 최근에 이제 국가 자격으로 이제 하기 위한 교육을 듣고 국가 자격 2021년에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들이 지내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속한 이제 서울대병원을 보시면은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이 이제 하상락 교수님이시라고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초대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이분께서 이제 1958년부터 63년까지 외국에 원조금을 받아가지고 해외에서는 이런 의료사회복지 활동을 하니까
우리 서울대병원에서 이런 거 합시다라고 하셨는데 부서를 공식적으로 만들지 못하셨다가 요게 토대가 돼서 78년도부터 이제 정식 팀이 저희 팀 같은 경우에 만들어졌고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 오면서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어려움 호소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문제 속에 처한 환자와 가족들을 뭐 아무리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시고 이러신다고 하더라도 이 의료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취약해지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 속에서 사회복지적인 의료적인 관점이 주된 현장에서 사회복지적인 관점을 다학제적인 관점으로서 제시하고 환자분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게 의료사회복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한 근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뭐 복지관에서 뭐 일을 한다 그러면은 뭐 내 동료도 사회복지사, 상사도 사회복지사, 뭐 후임도 사회복지사 이러시다 보니까 사실 뭐 큰 어려움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외딴 곳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침이나 법령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의료법 시행규칙, 요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종합병원에 1명 이상을 두는 거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73년도에 1명 이상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한 50년 전에 그 법을 그대로 이제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복지법, 재활의학과 관련돼서 저희가 개별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수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오래 전부터 이런 다학제적인 관점을 같이 이제 보면서 치료를 해왔던 진료과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별 수가가 있고요. 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생체 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떼서 주는 과정을 할 때 사회복지사가 이제 사전에 상담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뭐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결정한 건 아닌지 뭐 등등을 평가하는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을 통해서도 이제 수가가 발생하고요. 2016년경에 통과된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 안에는 이제 호스피스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데요. 호스피스 실천 과정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 세 직종이 동시에 같이 상담을 했을 때 수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가 관련된 지침이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 2가지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회복지사 1급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수련을 받았으면은 여기에 이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정신건강 쪽 수련을 받았으면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이렇게 있고요. 요게 이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이 뒤늦게 국가 자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민간 자격으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땄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요 세 자격을 다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뛰어드신다 그러면은 1년 수련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2가지를 다 가지실, 3가지를 다 가지려면은 되게 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격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머리를 자르기 전에 사진인데 배치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건데 일단 4년제에 준하는 과정을 하시고 1급을 따는 게 중요합니다. 1급이 있어야지 수련 과정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련 과정을 하고 이 1년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시험을 보고 과제를 내고 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이런 과정을 하게 되고요. 매년 한 10월 정도쯤에 공고가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수련할 사람들을 이제 뽑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의료사회복지사로서 내가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경쟁률이 조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수련을 하는 병원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데 거기에도 영상을 좀 올려놨지만 지금 국가 자격이 되고 나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수련을 하려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39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곳에서 약 50명이 채 안 되는 사람을 뽑고 있어요, 연간. 전국에서 50명 정도밖에 안 뽑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재지정 기관이어가지고요. 더 많은 뭐 신규 기관 등록이랑 재지정 기관을 이제 하고 있어서
더 늘어나는 추세로 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경쟁이 많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제 현장의 모습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요쪽 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활동들은 임상 활동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환자를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일. 그리고 저쪽 편에 작은 박스들로 나열된 부분들은 약간 행정적인 기능 쪽으로 가깝게 보시면 되실 텐데, 가장 많이 하는 일은요, 이쪽 박스에 나와 있는 이제 의뢰된 환자를 만나서 상담하는 일입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문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요것 중에서 어떤 걸로 가장 많이 의뢰를 할 것 같으신가요? 네,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는 80%까지도 상담 의뢰온 거에 경제적인 부분이 차지할 정도로 많았었고요. 뭐 한 70% 안팎으로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으로 의뢰 온다고 다른 부분을 안 보는 건 아니고요. 상담하면서 두루두루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의뢰가 왔는데 학대 피해가 있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신고를 진행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고, 경제적인 문제로 의뢰가 왔는데 이분이 다른 자원 연결도 원해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상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루두루 이런 주요 목적으로 의뢰가 오고요. 또 좀 더 협진을 많이 하는 진료과에서는 이런 심리사회적인 상담으로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치료 과정에서 진단을 받아들여야지 이 치료 과정을 이행해 나갈 텐데, 이게 수용하지 못하고 치료 지시를 잘 못 따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걸 잘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 이런 게 이제 심리사회적인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상담을 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팀 협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팀 미팅에 들어가서 직접 의료진들과 소통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뭐 캠프나 이런 데를 참여하는 이런 활동들도 같이 임상활동에서 확대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박스를 보시면 공공보건의료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립병원들에서는 이제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바꿔서 이제 공공의료를 치환해서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차원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자원을 발굴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련이나 실습이나 이런 후진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 차원에서 교육 업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들 아마 많이들 관심 가지고 하실 텐데, 자원봉사 관리 업무도 사회복지부서가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안에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각종 어떤 위원회 회의체나 어떤 뭐 후원회를 운영하는 거나 이런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임상활동은 이런 루트로 보통은 이루어져요. 일단은 최초로 취약계층인지 아닌지 사회복지적인 상담의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굴하는 사람은 의사들이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료 보다가 외래에서든 입원에서든 사회복지 상담이 필요하겠네 하고 의뢰를 주면 의뢰가 접수가 되는 거죠. 보통 요즘 병원들은 다 EMR이나 뭐 OCS나 이런 전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이제 입력해 주면은 저희가 접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좀 딸려오거든요. 특히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이 오죠. 전화 드려서 상담 약속을 잡고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뭔가 그게 자원을 연결하거나 의료비 지원을 하거나 그러는 거면 그냥 지원을 보통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격 대상이 되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받고 그거를 그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해서 결정받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이런 과정들은 병원 안에 있는 장비와 의료진을 활용해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들은 병원 안에 있는 리소스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내 후원 기금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일 거고, 나머지 대부분의 자원들은 밖에서 이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원 단체들별로 지원 결정까지 시간도 상이하고 뭐 요구하는 서류들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들이 이제 제각각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상담 의뢰를 하시도록 저희가 여러 루트로 홍보하는 게 좀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DM은 이제 당뇨고요. CKD는 이제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인데요. 이제 만성 콩팥병이 당뇨로 인해서 생긴 경우예요. 근데 이게 심해지다 보면은, 당뇨가 심해지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이제 혈관들을 이제 공격하거든요. 미세혈관들을. 그러면 눈이 나빠지고요. 예, 그리고 콩팥도 나빠지고
신체 말단들이 이제 썩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당뇨 발에 해당이 되셨어요. 그래서 다리가 괴사가 돼서 한쪽을 이제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의학과로 이제 전과가 돼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신체가 다 멀쩡한 상태에서 좀 괴사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오셨다가 신체 일부를 좀 상실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수용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집도 다시 가셔서 거동이 이제 불편해지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거환경평가 이런 것들을 주소로 의뢰가 됐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환자만 아픈 게 아니라 남편도 아프신 거예요. 남편도 이제 뇌졸중이 있으셨고 또 초등생 자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좀 잘 안 돌봐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원에 있을 때에 의료비 지원과 간병도 안 되다 보니까 간병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퇴원을 준비하면서는 이런 지역사회 자원들이 연결을 했어요. 이 사례는 아주 잘 된 사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까지 다 모든 사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도요. 보시면은 뭐 없는 지역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갖추고 있는데 지역마다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정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 이런 자원들이 잘 기능을 하기도 했고 저희 담당 사회복지가 잘 연결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개인정보다 보니까 제가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나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 일부는 좀 각색을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의료비 지원이 가장 많은 역할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역사회로 넘어가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제창된 이후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저희 병원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당장 갖춰지는 건 좀 아니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는 정도로 하고 있고 자원 탐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취약계층은 어떤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하나 이런 걸 좀 보면은 자원은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이 좀 합의가 된 뭐 어떤 일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난 합의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단체들이 설정하거나 뭐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소득과 재산과 뭔가 사보험이 있는지 부양가족 지지 여건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제가 굵게 해놓은 요 4가지 카테고리가 메인 이제 지원 결정 요인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이런 요소들을 다 봅니다. 그런데 질환군마다 좀 달라요. 성인들은 조금 더 자원이 협소하고요. 아이들은 지원 자원이 좀 더 많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고 이제 치료받는 이 소아암 아이들 보면은 이제 마음이 돕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자원들은 더 좀 많고요. 지원 기준도 좀 넓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질환군마다 설정되어 있는 그런 범위들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어떤 환자들이 오더라도 도움 연결할 수 있도록 자원을 계속 리셋이라고 해요. 리뉴얼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게 의료사회복지사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기준이 충족되는지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서류들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소득 상황들을 가구 원수에 따라서 최소 생활 비용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가구원이 얼마인지를 보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이랑 뭐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집에 대해서 뭐 자가인지 전월세인지 등등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다르고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등등 이런 서류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보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사회복지사로서의 일이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리는 것도 의료사회복지사의 광범위한 일에 되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병원 유튜브 채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원들이 있다라는 거 혹시 진료받으시다 어려우시면은 저희 팀을 이용하시라는 것도 저희 채널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고 또 병원 게시판 이런 데도 부착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 위에 보시면은 이제 2018년도에 KBS 월요기획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여러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다룬 다큐가 있었어요. 여기 저랑 같이 걸어가는 이 옆에 계신 교수님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유퀴즈에 나오셨었습니다. 유퀴즈에 나오셨던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이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쪽 제가 담당할 때
교수님이 이제 그쪽 주임 교수님이셔가지고 같이 회의하고 이런 장면을 같이 좀 찍었었고요. 이때가 이제 국가 자격이 되기 전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학교사회복지사, 이분이 학교사회복지사 쪽이셨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새롭게 국가 자격을 좀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라는 게 좀 있었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소아암 쪽 아이들 담당을 좀 몇 년간 했었는데, 그때 이제 2년이 된 메이크어위시 재단이라고 아이들 소원 들어주는 단체예요. 예, 되게 유니크하죠. 예, 대부분은 의료비 지원 이런 걸 하는데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예, 단체인데, 여기가 이제 삼성동이에요. 삼성동 캐논 빌딩에서 이제 로프 타고 내려오는 걸 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처음 이제 만들어진 재단인데,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는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빌딩에서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기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홍보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을 때 같이 좀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역할들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왔었고요. 그런 활동 속에서 이제 상도 좀 받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게 일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던 건 아니고요. 몇 년간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요 돌덩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좋은 기회를 만나서 독일의 학회에 참여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회를 가면은 학회를 마치고 이제 관광도 하잖아요. 관광을 하는데 그 모든 그 건물에요, 앞에 이런 징이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막 뭔가 글씨가 써 있죠. 이게 그 건물에 살았었던 유대인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학살당한 이 건물에 A씨가 살았었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고, 뭐 이런 걸 써놓은 겁니다. 이걸 이제 스툴퍼스테인이라고 해서 어딘가 여기에 음라우트가 이제 붙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몰라가지고 설정할 줄 몰라서 그 점을 못 찍었는데, 이 걸림돌이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제 이 학살된 유대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건물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기록한 기록이고요. 근데 마치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계속 귓가에 맴돌았었던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마치 저한테는 이런 스툴퍼스테인처럼 이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런 문제들을 제가 사실 다 모든 걸 해결하진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일부 해결했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소아암 부모회가 아이들 지원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이들 잘 돌보려면 부모가 안 지쳐야 되는데 부모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자원도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런 자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껴 맞춰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었고요. 희귀질환 해외 골수 이식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소아암 쪽으로는 보건소에서 그런 골수 이식비를 지원을 해줘요. 해외에서 받더라도. 그런데 이제 희귀질환은 이런 자원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모금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좀 알리기 위해서 공모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기도 했었고, 또 소아암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치료를 잘 받고 사회생활 복귀하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안타깝게 이제 떠나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그런 사별가족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분들을 위한 자조 모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했었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사회복지사 자체로 일하는 과정에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와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도 마음속에 잘 담아놨다가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잘 목소리를 내는 것, 일종의 옹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팅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일당백으로 좀 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자기 주도성을 좀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소아암 부모 사별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었고, 청소가 제가 이건 석사 논문으로 좀 썼었는데 중의적인 거를 담았습니다. 이제 들을 청자 장소 소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떠난 아이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만 놔줘, 계속 얘기해봤자 뭐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떠난 아이가 아닌 거죠.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녀를 충분히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드린다는 의미랑,
그런 분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청소하자.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 KGC 인삼공사 펀드를 좀 받아가지고 좀 운영을 했었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인공화호라고 이제 보청기 말고 이제 수술로 이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는 게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수술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언어 재활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참 이런 뭐라고 이렇게 트롯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대회 있잖아요. 그런 게 한참 막 유행했을 때여가지고 그런 스피치 대회를 만들어서 경쟁 대회도 하고 아이들 좀 격려도 하고 이런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공원 프로그램 만들어서 수상하기도 했고 요 뭐 촘촘한 건강 안전망 이거는 그 최근에 이제 수원 세모녀 자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이제 2014년경인가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좀 더 건강한 전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저희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울시에다가 내가지고 뭐 연구 모임도 하기도 했고 뭐 짝꿍 어디가 저거는 제가 병원 안에서 뭐 주니어 보드라는 활동을 그냥 교직원 대상으로 했던 활동인데 여러 가지 이제 병원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환자분들과의 도움을 위해서 이런 자기주도성을 갖고 해야 하는 역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소암 관련돼서 제가 이제 뭐 했었던 일들인데 이게 쭉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소아암 담당을 했었고 몇 년 뒤에 호스피스 쪽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아암 사별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걸로 이제 어머님들 모시고 프로그램도 하고 1박 2일 뭐 여행도 같이 가고 이런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가이드북도 어머님들 목소리를 좀 담아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좀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공부도 또 계속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박사과정도 하게 됐는데 뭐 사실 뭐 박사까지 무조건 의료사회복지사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석사까지 하시는 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선 뭐 수련하기 전부터 이제 석사 마치고 오시는 분도 있고 하고 나서 이제 석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전문 직종들이잖아요. 의사, 간호사 이런 전문 직종들인데 이분들도 공부를 엄청 해요. 기본적으로 석사, 박사 막 다 가시다 보니까 그런 다학제 그룹 전문가들과 같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좀 은근히 압박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현장 자체가 여기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라고 해서 근거 기반 실천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배우고 실무적으로 익혀온 부분을 떠나서 한 단계 더 이제 학문적인 근거를 또 가지고도 일하는 거에 대한 그런 사회적 압력이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압력이긴 하죠. 그런 것들 받다 보니까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 저처럼 좀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지금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덕분에 이렇게 국제정신종양학회라는 데에 소아암사별가족 인터뷰했었던 걸로 포스터를 이제 내서 갔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 다리에 붙어 있는 애가 제 아들인데 데려갔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런 모습이 아니고 저랑 이제 등치가 비슷할 만큼 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 병원이 아동학대 관련된 업무를 되게 활성화해서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역할이고 거의 뭐 20년 가까이 이런 세팅들을 해왔는데 정인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회적인 관심이 확 몰렸잖아요.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상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라는 근거가 있었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지정된 곳이. 그러다가 정인 사건 이후에 지정되는 곳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정인 사건 2020년 10월 정도였는데 불과 4년 만에 전국에 350개가 지정이 됐어요. 예.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2022년에 이제 박사과정 들어와가지고 제 지도 교수님하고 이 전담의료기관 지정되면서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요 간사 활동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청취했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더불어서 현장의 것들을 이제 학문적인 목소리로 내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진료할 때 기억해야 할 10가지라는 제목의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2016년인가 17년경에 다양한 취약계층 잘 돌보기라는 취지의 의료진 대상 교육에 연자로 좀 초청이 됐어요. 그때 주로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죠. 그래서 저희 의료사회복지사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진료 공간에서 환자가 호소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를 좀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소개가 돼가지고 라포르시안이라는 의학 전문지에 기고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게 라포르시안 정대에 치면은 기사를 아마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기사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홍보위원장이었어가지고 그 명칭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왜 수원 세모니아 사건, 송파 세모니아 사건 이런 사건들이 계속 생길까? 그리고 최근에는 소아 당뇨 자녀의 상황을 비관해서 일가족이 또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왜 이렇게 생길까 생각해 보면은 의사는요, 여러 환자들이 보잖아요. 예, 지금 뭐 15분 진료라고 해서 심층 진료라는 것도 새로 생기고 하지만 여러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3분 진료, 5분 진료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짧은 순간 안에서 내가 만난 사람이 취약계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은 되게 어려운데 예전에 한참 잘 사실 때 명품 사놓은 거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예, 진짜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허름하게 입고 왔는데 그래서 기부 얘기를 하시니까 의료사회복지팀 저희를 안내했는데 진짜 기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외향으로 이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튼간에 짧은 진료 시간 안에 이 사람이 취약계층인지 아닌지 알기도 어렵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렵다는 걸 내 목숨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분에게 어필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혹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날 소홀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나치게 되고, 환자는 병원 오면은 약간 좀 멘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경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 짧은 순간 금방 지나가니까 오늘 진료 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메모해놨다가 얘기하세요라고 저희 만난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가 메모해왔다는 것도 까먹고 그냥 지나와요. 나오고 나서 아 맞다 이러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건 더더욱이나 챙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도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특히 저희는 돈을 버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되게 외진 곳에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몇 명 없습니다, 병원 안에. 그러다 보니까 아웃리치로 사무실을 벗어나서 환자를 발굴하는 활동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직접 오시거나 의뢰를 안 하시면 취약계층이 왔다 갔는지 저희는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걸음망을 셀프케어와 주변 사람들이 모른 채로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그런 상황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개선하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했느냐? 스크리닝을 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했어요. 스크리닝을 했는데 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사실 만나고 상담을 해야지 병원 안에 정보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생긴 정보들 중에서 취약성을 유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이제 고민한 거죠. 전산으로 이제 자동으로 스크린이 되게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앞전에 저희가 어떤 병동하고 컨택을 해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의사가 꼭 의뢰 안 하더라도 간호사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아니면 답이 없겠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취약성을 볼 수 있는 게 건강보험 종별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건강보험이 보통은 있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돼 있거나 의료급여로 1, 2종 뭐 장애인 이렇게 되신 분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한 가지 명확한 취약점이고, 두 번째로 봤던 거는 이렇게 하니까 2만 명이더라고요. 저희 병원에. 2만 명을 저희가 한 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입원하라고 지시받으신 분이 2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도무지 안 되니까 나이 기준을 넣습니다. 아무래도 좀 연로하신 분들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나이를 60세도 넘었다, 55세도 넘었다가 막 이랬는데 65세 정도가
저희 적정 범위여서 65세를 넣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병원은 중증 질환자를 많이 보니까 이런 관련된 질환 코드가 있는 분을 보자.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하니까 한 800명 정도가 걸러지더라고요. 이전 데이터로 봤을 때. 근데 실제로 그렇게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동으로 의뢰가 와서 그걸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끝에 사회복지사는 찾아오지 않으면은 도움을 못 드린다는 부분을 이런 걸로 저희가 좀 커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QA 활동을 했었는데 약 200명 정도를 선별해서 그중에 절반 정도를 지원을 했었고 지금도 계속 지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강조를 드렸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을 밖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의뢰를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의료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당일 퇴원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의뢰를 빨리 해주시는데 간혹 저희를 너무 믿으셔가지고 거기 가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이런 멘트와 함께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 안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보냈는데 네가 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연계에도 에비던스가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빨리 의뢰를 달라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또 도움을 드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환자가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낙인감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구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트와이스가 열심히 활동했을 때 시기에 만들었었나 봅니다. 제가. 그래서 시그널을 읽어야 되는데 가족이랑 누구랑 내원하느냐도 되게 시그널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몇 가지 이제 들어놓은 건데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면은 막 사돈의 팔촌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한 4-5명이 같이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그냥 혼자 오세요. 그러면은 독립심이 강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 지지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가족에 대한 행태들을 보는 게 한 가지 시그널일 수 있고 또 뭔가 중요한 진료를 앞두고 계속 안 와요. 노쇼를 해요. 근데 특히 뭐 진료보다 뭐 돈에 더 민감하고 진료비에 대한 잦은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시그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 근데 반응은 짧은 진료 시간 안에 거기 안에서 다 해결하시는 건 어려우시니 짧게 이제 공감해 주시고 물꼬를 튼 다음에 의료사회복지 때 의뢰를 해주셔라.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긴 시간을 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료진들께 교육을 좀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병원이 그 교수님이 보시는 그 진료 과목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원들이 뭐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처음 커리어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곳에서 재활의학과 소속 담당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때 루게릭병 환자분들, 뭐 근육병 환자분들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모셨던 과장님이 이런 지원 활동에 대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셔가지고 이런 자원을 만드는데 본인이 같이 막 이렇게 나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들이 되게 잘 만들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다. 그리고 요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요. 병원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같이 이런 걸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배려 있는 빠른 의뢰를 통한 의료 사회복지사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같이 노력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그 의료진 대상으로 교육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랑 또 의료진들과 협력을 위해서 했었던 강의 부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한 부분은 원고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와 만날 때 사실은 클라이언트에게 과도하게 감정이입이 되거나 그때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병원 세팅에 계시기 때문에
많이 이제 아픈 환자들 일상에서 많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실 텐데 이제 그런 분들과 자주 만나게 되실 텐데 그럴 때 선생님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네. 대한 케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나 이런 부분들이나 등에서는 이 소진에 대해서 프로그램비를 따로 이제 예산을 내릴 때 되어 있을 정도로 소진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제일 첫 번째로는 동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일단 내가 어떤 환자한테 요즘에는 좀 감정노동 관련해서 이제 폭언하시는 그런 환자분들 이런 관련돼서 이제 제가 지금 팀장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그런 폭언 사례 이런 걸로 해서 고통을 호소할 때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1차적으로 그 감정을 잘 들어주는 거, 옆에 다른 사람이. 그래서 동료가 있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동료랑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일터에 있을 때와 거기를 벗어났을 때를 일단 분리하려고 좀 노력하는 거.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제가 소아암 사별가족 어머님들을 만나면서 이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뭐 미술치료사도 섭외를 하고 뭐 여러 전문 직종들을 섭외해서 치료사들을 해서 하다가 제가 명상을 좀 배워서 프로그램 좀 해서 도와드리자라고 해서 명상을 좀 배웠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걸 좀 활용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특별히 막 하진 않지만 그 했었던 그 습관이 지금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니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명상과 동료와의 그런 피어 슈퍼비전 이런 게 가장 저한테는 큰 힘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교수님. 예전에는 의료사회 사업가들이 주로 이제 큰 그 대학병원, 네. 기술병원 위주로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전문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같은 데서 사업자들이 많이 이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50대까지 네. 굉장히 그 연령층이 넓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의료복지에 관심이 있다면 사실 연령대별로 어떤 연령대의 그 사람들이 이제 진로나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개척 가능한 분야인지 네. 실질적인 소견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예. 이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왕왕 이렇게 옵니다. 지금 40대인데 의료사회복지 이제 알게 됐고 관심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국가 자격이 돼서 의료사회복지 자격에 대한 권위는 더 생겼지만 이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길은 상대적으로 더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의료사회복지사 1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자살 예방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일을 할 때는 사회복지사 1급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세팅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1급이 일단 있으면 수가는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에는 수련을 거치지 않고 일하는 게 사실 상대적으로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들에는 주로 다 의료사회복지사 자격까지 갖춘 사람들이 다 하긴 하지만 2차 병원이나 2차 병원도 좀 의료사회복지사가 많긴 한데요. 요양병원, 그런 재활병원, 그리고 그런 자살 예방 사업이나 이제 의료 현장과 관련된 사업 관련된 사회복지사를 뽑는 루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나이가 좀 더 있으시더라도 도전은 좀 해보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1급만으로도 활동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탐색을 해보실 수 있는데 자살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진이 또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인력 변화가 좀 많습니다. 사직이나 이런 것들이 이직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뒤늦게도 뛰어들 수는 있겠지만 좀 쉽지는 않은 현장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탐색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현실적으로는 다른 현장에서 일하면서 의료사회복지사랑 협업하는 일들이 좀 더 많이 있으시게 되실 텐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으로 의료사회복지사람 만났을 때 내가 만나는 환자 클라이언트 관련돼서 이렇게 좀 연결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이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아무래도 병원 쪽이다 보니까 의학 용어라든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병원에 대한 치료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사회복지사에서 전문 지식이나 공부를 많이 필요한지. 네. 오늘 이제 그 녹화를 하나 하고 왔는데 거기 녹화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좀 했었거든요. 의사를 보면요. 의대가 6년 과정이잖아요. 6년 하고 1년 인턴을 하고요. 4년 레지던트를 뭐 진료과에 따라서 다르지만 3년 하는 데도 있고 4년 하는 데도 있고 기본적으로 의사 한 명이 나오기 위해서 전문의가 나오기 위해서 10년 과정을 해요. 간호사도 4년 하죠. 예, 그리고 거기다 뭐 석사 과정까지 하시고 다른 보건 계열 전문가들도 다 비슷하게 뭐 물리치료학과라든지 뭐 등도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사회복지학과 다니면서 의료사회복지사가 주된 경로가 아니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접할 수 있는 게 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현장 실습 정도가 다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다른 동료들과 비슷한 수준의 의학적인 지식을 사실 갖추는 거는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수련 과정을 하는 겁니다. 예. 1년의 수련 과정으로 압축적으로 경험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슈퍼바이저들 통해서 여러 진료과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명도 알고 그 진료에 대한 경과들도 알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전문가들과의 깊이를 견주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예. 그래도 소통할 수 있을 정도는 수련을 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예. 그래서 수련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거치셔야지 상급 종합병원이나 좀 큰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스스로 좀 문제가 좀 없으시니까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저희 의료사회복지사를 위한 의학 용어집 같은 건 사실 없거든요. 시판된 게. 그래서 간호사들 관련돼서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자를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수련생들 올 때 이 책자 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만큼. 그런데 그 기대를 동료 의사만큼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이 환자를 돕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만 갖추면 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긴 한 게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병원에 계속 몸담고 있다 보면요. 그냥 환자보다는 처음 그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환자보다는 저희가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의료진이 의학용어로 막 얘기하다 보면은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걸 약간 통역해주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중개하는 역할을 좀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지식들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큰 규모는 모든 진료과를 제가 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인 워커다. 그러면 내가 다 알아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몇 명 동료가 있으면 좀 나눠져 있으니까 내가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되니까 예, 뭐 하시면 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기 때문에 예,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교수님. 저희 대학원에는 지금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사회복지를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도 만약 의료사회복지 분야로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네. 의료사회복지 관련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네.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해야 할까요? 저희 병원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 근데 지금 만약에 큰 병원에서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수련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 그게 간호사 자격은 또 면허잖아요. 예. 면허까지 그렇게 받으신 분이 그렇게 하셔야 될까라는 부분은 약간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 규모가 좀 작은 병원에서는
1급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계신 걸로는 알고 있어요. 간호사로 먼저 시작을 하셨다가 그분들은 근데 민간 자격일 때 먼저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의료사회복지사를 주 업무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학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고 계셔서 그 누구보다 빨리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가 자격이 된 상황에서는 그게 좀 배리어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1급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장에서는 뭐 그 누구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해내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뭔가 또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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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면 될까요? 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이후에도 뭐 질문 있으시면은 뭐 인스타 DM이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애프터 서비스로도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또 질문 언제든 편하게 해주시고, 혹시 1학기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은 그때 또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대희 교수님을, 정대희 팀장님을 모시고 네, 의료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사로서의 진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뭐 자원을 연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지, 이런 다양한 신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기가 의료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고요. 네, 또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의료사회복지론 수강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저희는 좋은 특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